첫 번째 주제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근로 위주 현장 실습 폐지입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지난해 정년 퇴임하신 하인우 전 특성화고등학교 교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장윤선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점심인데요. 지금 점심이에요? 네. 점심 안 드셨어요? 네. 먹여드려요? 아니요. 점심 고문 한번 할까요? 지난해 퇴임하셨어요, 선생님? 네. 예, 그럼 뭐 하고 계세요?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도 뭐 청소년 노동인권이나 현장 실습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왔는데 좀 나아지려니 했는데 퇴임하고 나서도 여전히 현장 실습 문제나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퇴임해도 그렇게 관심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해도 퇴임하고 나시니까 더 사고가 많이 터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퇴임하셨어요? 정년 퇴임했습니다. 아, 정년 퇴임. 학교에 계실 때 아이들의 노동인권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계기가 뭐였었어요? 네. 저 이제 상업계고등학교에서 전공교과로 또 취업 담당을 오랫동안 상업계? 했습니다. 예, 상업계고등학교. 그게 이제 제가 가르친, 제가 함께 지도했던 학생들이 이제 일단 산업체에 가는데 그들이 가서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들의 또 권리나 또 그 노동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이런 것 등을 어쨌든 교사들이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지켜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2002년도부터 이제 현장 실습 문제 또 뭐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오다가 2005년도에 이제 어쨌든 교사들이 지도할 교재가 없다 해서 그 인권단체, 뭐 청소년단체, 또 제가 이제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그 청소년 노동인권을 지도할 수 있는 이제 교재를 개발해보자 해서 똑똑 노동인권 교육 하실래요라는 교재를 2005년도에 개발을 하고 책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노동인권 교육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을 또 보급을 하고 또 실제로 워크숍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노동인권 교육을 넘어서 청소년 노동인권이 이제 제자리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현직에 계실 때 기존의 학교 행정 정책과는 조금 다른 이질적인 약간 이단적인 모습이 보여요. 왜냐하면 모든 학교들이 특히 특성화고 실업계고 마이스터고 이런 데들은 학교의 실업률을 갖고 자신의 학교의 얼굴처럼 내세우면서 사고가 나든 말든 일단 많이 취업시키고 보자. 이런 쪽으로 가 있었는데 그에 반해서 선생님은 노동인권, 청소년 노동인권이 중요하다. 학교에서 현장에서 많이 이렇게 좀 부딪히지 않으셨어요? 이게 양립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어쨌든 그 청소년들이 이제 자기가 보장받을 권리가 뭐고 또 그 권리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교육을 받고 가게 되면은 이제 현장에 가서도 적응을 또 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취업의 질을 높이는 데는 더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취업의 질을 높이는데 좋은 직장, 또 지속성, 지속성. 특성화고를 둘러싼 이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가 선생님처럼 청소년 노동 인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이제 학교 현장에서 소수 목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문제 제기가 된 것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노동인권단체, 청소년단체에서 알바 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문제가 너무 심각한 사각지대다. 특히 이제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뭐 임금체불부터 시작해서 뭐 폭력, 온갖 일들이 있었지만 그냥 사회에서 있는 흔한 일 중에 하나 뭐 이렇게 치부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작년에 그 서울 지하철 구의역 사고 너무 국민들의 가슴을 많이 흔들었잖아요. 그 아이의 가방 안에 컵라면과 숟가락이 들어있어서 도대체 이 아이의 삶이 어땠던 건가 이거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제주에서 민호 학생 너무 끔찍한 사고였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전주에서 그 LGU 플러스 LGU 플러스에서 이제 콜센터에서 콜을 다 채우지 못했다 이걸 남기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굉장히 OECD
11개 경제 대국이고 막 내년에 3% 경제 성장에 그리고 또 뭐 3만 불 소득 3만 불 시대 뭐 이러는데 여전히 청소년 인권 특히 또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 문제는 아주 심각한 이런 상황이어서 정부가 이거는 곤란하다. 그리고 이 정부는 이제 촛불 정부이기 때문에 노동 인권을 좀 생각하는 정권이 돼야겠다고 해서 지난 1일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대책을 마련했는데 그동안 이 현장 실습이라는 게 사실상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그냥 뽑아가지고 싼 값에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뭘 가르쳐주지도 않고 왜 못하냐고 야단치면서 그냥 일들을 막 시킨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근로 중심의 현장 실습을 학습 위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근로 중심을 탈피하겠다라는 선언이 나왔고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은 지금 뭐 이렇게 논의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등학교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 실습을 폐지하는 방안. 그렇죠. 자, 큰 타이틀은 이건데 주로 그 간단하게 내용 소개하면 물론 이제 오늘 좀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떤 내용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그 근로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생 이 신분 자체가 공부하는 학생이면서 예. 3학년 2학기 때 현장 실습을 6개월 동안 나가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더 일찍 나간 학생들도 많았다면서요. 더 일찍 나간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학생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의 그러니까 이중적인 그 지위가 지위. 있었던 건데 아니다. 아예 학생이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이고 배우는 학생이다. 이렇게 해서 학습 중심으로 바뀌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연계를 그동안은 그냥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했었는데 이제는 실무 그 과목하고 연동을 시켜서 아예 그 OJT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운영을 그동안에는 6개월 이내로 했는데 이제는 수업 일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석 달 안에서만 해야 됩니다. 예.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는 이제 일찍 취업하는 형태로 야 먼저 취업 됐어 뭐 조기 이런 취업 형태. 그렇죠. 그런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 이게 예. 이제 입장이 바뀐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의 수당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그 이제 수당 관련 같은 것들도 아예 이제 근로기준,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할 때 최저임금 정도만 보장을 했는데 이것은 그동안 이제 기업에서 현장 실습 지원비를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은 그동안 이제 노동자 취급을, 그러니까 근로 중심으로 노동자 취급을 해왔다면 이제 아예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공부하는 학생, 그러니까 취업의 일환이 아니라 학습의 일환으로 이제 관점 이동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이제 현장 실습이 된 거네요, 선생님. 네. 예. 자, 정부의 근로 위주 전면 폐지 카드 어떻게 보세요? 만시치탄의 감이 있지만. 어쨌든 전면 폐지, 뭐 타파 굉장히 강도 높은 표현을 했거든요. 예. 이대로 된다면은 뭐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은 어허. 방안이다. 그렇다고 뭐 요즘 찬반을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반대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좀 이것을 들여다봐야 된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본질적인 모순을 젖혀두고 좀 심하게 하면 말장난, 호도. 저도 그 기사 딱 보고 놀랐어요. 폐지? 안에 들여다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모든 그 형태의 그 산업체 파견 현장 실습을 이렇게 폐지한 것 같이 이렇게 비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 어쨌든 반대하시는 분들은 충격, 그 다음에는 이제 환영 일색. 예. 이렇게 굉장히 호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덩달아서 그 의도대로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네네. 특성하고 나와서 마이스터고 졸업한 학생이고 지금 이제 취업을 했는데 전화 연결을 한번 해봤어요. 현장에서 분위기는 어떤지.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정시은 씨요? 네네, 맞습니다. 예, 정시온. 예. 네. 마이스터고를 졸업했다고요? 네네네. 저 예. 대전에 있는 동아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예, 그곳에서 어떤 것을 배웠는지 자기 소개 잠깐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동아마이스터 고등학교 기계과를 졸업했고요. 예. 그리고 정확하게는 군 특성화학과 기계과를 졸업했고, 예. 그리고 군 장비의 일종인 전차, 장갑차, 자주포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했고, 그 이외에도 이제 기계 설계나 공작, 기계 기초 등에 대해서 지금 이수를 했습니다. 예, 그럼 군대는 안 갔다 오신 건가요? 아니면 기계병으로 갔다 오신 건가요? 지금 그 유급지원병으로 갔다 온 겁니다. 아, 유급지원병. 네. 예.
국민청원 게시판의 특성하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안전보장 관련 청원을 1호로 했다고요? 네네, 그거를 제가 이제 거의 올려서 예. 지금 1000명 가까이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좀 많이 좀 해줘야 될 텐데요. 네, 어디 그 국민청원 게시판, 그러니까 청와대에다 하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20만 명이 넘게 되면은 반드시 답을 하게 30일 이내에 네, 답을 하게 된 그 게시판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1000명이면 이제 19만 9천 명 남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20만 네네. 명이 넘지 않더라도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라. 네네. 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청원하자마자 바로 이제 대책이 나왔는데 네네. 지금 정부가 근로 중심에서 이제 학습 위주 정책을 전환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오랫동안 그 네네. 청소년 인권 문제를 제시한 하인호 선생님께서는 너무 이게 그 말은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막상 안에 들어가 보면 내용이 네네. 부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원래 현장실습 목표가 이제 본인이 학교에서 배웠던 기술이나 지식을 산업체하고 연결시켜서 예. 더욱더 심화된 형태의 학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네, 아마 이게 가장 근본적으로 현장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아마 근본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근데 문제는 뭐냐, 교육부에서 발표한 거는 이제 저희 학생들의 이야기가 좀 많이 빠져 있어요, 사실. 아하.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 근본적인 문제가 어떻게 보면 학교에 대해서, 학교는 이제 실적에 얽매여 있잖아요. 예. 네. 취업률이라든지.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기업에 일단 학생들을 일단 몰아넣어야 이제 취업률을 완성을 시키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에 가면 또 문제가 뭐냐, 고졸 출신 노동자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는 게 아직은 좀 만연해 있어요. 사회적 차별. 예. 네네네. 자, 근데 이번에 그 예. 이번에 차별에 대해서 예. 아, 예. 말씀하세요. 네. 예. 근데 그 차별에 대해서 좀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또 사회적으로 또 낮은 처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바꿔 나갈 것이냐, 이런 거는 또 명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 해결책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네. 일단 그 근로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했지만 강론에 들어가면은 그 낮은 처우 이런 등등에 대해서 또 그 학교에서 실적 위주로 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고쳐지겠냐 이렇게 네.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네, 일단은 부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원래 맨 처음 발표했을 때는 예. 이게 조금 저 개인적으로 입장으로는 조금 의아했어요. 예. 그냥 이게 다른 얘기가 다 빠져 있고 그냥 너무 급하게 정책을 내놓은 게 아니냐. 좀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현장 실습을 나가셨을 때 네네. 직접 겪었거나 아니면 혹은 주변 친구들이 겪은 실습 피해 사례가 대체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이야기를 주변 친구들한테, 다른 학교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은 건데, 예. 이제 현장 실습으로 주야간으로 2교대 근무를 했대요. 아하. 네. 그런데 임금이 월 100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았고, 아하. 네, 하는 일 자체도 이제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뭐 단순한 노동 있잖아요. 뭐 이제 반복적으로 되는 그 일거리들. 예. 네, 이런 파트에 배치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정말 전공하고 상관없는 뭐 예. 물품 상하차 이런 일을 했대요. 학교에서 배운 것과 너무가 또 상관없이 그런 일만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좀 자기는 이게 맞는 거냐 하는 심정으로 저한테 하소연을 예.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학생이잖아요. 학생으로 간 예.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보는 이제 기업체 사람들이 뭐 기본적으로 반말은 기본이고 뭐 욕설이나 폭언 이런 것도 좀 아하. 문제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거 반말하면 같이 반말하면 돼요. 예. 네네네. 일단 그 근로 시간이 많고 페이가 네네. 작고 이런 것은 이제 이른바 이제 노동 착취고 그다음에 네.
학교에서 배운 것과 학습 연계하지 않고 단순 노동만 시켰다. 이것은 이제 뭐 학교에서 배운 이런 등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기업체 인식이 떨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무시하고 뭐 욕설하고 그런 건 노동 인권이나 그 청소년 인권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게 그 특성화고 특히 이제 직업학교 네네. 학생들이 현장 실습 나가서 겪은 그런 것의 총체적인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네요. 네네네. 이게 뭐 한 명한테 들은 게 아니고 예. 여러 친구들한테 들은 것을 제가 조금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친구들한테 이제 새로 나오는 후배들한테요, 욕하고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 있으면 명단 사진 찍어갖고 우리한테 보내달라 그랬어요. 다 공개해버리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 신상털이 네네. 한번 하게요. 예. 네. 그 지금 정책이 나왔는데 네네. 이런 점을 좀 했으면은 현장에서 특성화고 나온 그 이 직업학교 나온 학생들이 정말 국가를 신뢰하고 이게 이런 게 나라구나라고 믿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대책을 그 지적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기업체에서 먼저 고졸자들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교육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저희 고졸자나 뭐 예. 학생들 자체적으로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창구도 없고 예.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각 특성화고에 뭐 노무사나 이제 변호사가 좀 배치가 돼서 아하. 네, 이 사람들이 교육부에게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산업체를 감사를 하거나 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을 지적하거나 아니면 그 학생들이 이제 근로계약서나 이제 직업표준 그러네요. 그 계약 선정실습 계약서를 가지고 왔을 때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야. 그런 역할을 해주거나 예. 아니면 그 변호사들이 뭐 현장 실습을 나가기 전에 너희들은 가서 이 근로기준법 이 조항을 꼭 외우고 가라 이렇게 교육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예. 아유, 좋은 지적이시네요. 우리 정시훈 씨는 지금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지금 24살입니다. 24살이에요? 네. 1년 있으면 국회의원 출마할 수 있는데. 예,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변해서 내가 국회 가서 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면서 청년 정치인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죠. 제가 팍팍 밀어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왜냐면 지금 네. 지적하시는 말씀이 특히 네. 노무사 변호사를 학교에다 좀 배치해줘라라고 하게 되면 변호사 네. 중 3만 명씩 되거든요. 변호사들도 직장을 못 네, 얻어요. 네. 근데 이거 네. 배치하게 되면 좋은 일자리가 되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예. 예. 웬만한 국회의원들보다 좀 나으신데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인호 선생님하고 또 같이 말씀 나누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좋은 대책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좀 어려움이 네네. 있더라도요. 네. 또 마이스터고 나온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네. 좋은 그 본보기가 되어야 되니까 꿋꿋이 네네네. 네. 잘 버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선생님, 여기 그 정시현 학생이 정실에서 참 똘똘한데? 네? 정실에서 참 똘똘해요. 저하고 성이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할 얘기 다 했네요, 여기서. 네. 예, 예. 저는 노무사, 변호사 배치해달라는데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배치돼 있나요, 학교에? 배치는 안 됐어도요. 네. 이렇게 뭐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이렇게 근로지원센터에다가 뭐 이렇게 상담센터나 이런 데다가 하라고는 돼 있는데 근데 제한적이잖아요. 예, 제한적입니다. 그 번호표 뽑고 기다리면 올해 사고 나면 내년쯤이나 오고.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예. 한 잡지사에서 이제 그 취업한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취재를 쭉 해봤더니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그러니까 취업에 대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해라고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오히려 더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여학생의 경우에 금융권에 가고 싶어요라고 하면 너 얼굴 예뻐야 돼. 그리고 예컨대 얼굴이 좀 까마면 너 좀 집에 좀 있어라. 얼굴 더 타면 안 되니까. 뭐 그리고 뭐 약간 통통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너 그렇게 해갖고 안 돼. 살 빼야 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이 아이가 좀 더 이렇게 일종의 이제 취업이 더 잘 되게 하는 바람이 있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듣는 학생 입장에서는 이거 인권 침해죠. 인권 침해고 성희롱 발언이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자면 학교 현장에서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조차도 노동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청소년.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당당하게 이런 것들은 사회에 요구하고 기업에도 요구하고 너희들은 자랑스러운 마이스터고 혹은 또 특성화고 학생으로서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라는 권리의식은 없고 니네가 거기 취직하려면 살도 빼야 되고 얼굴도 예뻐야 되고 심지어 성형을 권하는 선생님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관점의 이동이 좀 필요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이제 서울교육청은 서울시장님도 관심도 가시고 시와 교육청이 함께 이렇게 학교에 들어가서 노동인권 교육을 2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전남이나 광주 같은 경우는 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청이 그것조차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이제 교육을 외부에서 하러 가면은 그 강사 오셨다가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만나면서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은 학생들한테 권리만 너무 이렇게 강조해서 가르쳐 주지 마라. 그러면은 이제 취업하는데 좀 지장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판적 학생을 좀 그렇죠. 아니다고 아니라 위험이 닥쳤을 때 스톱을 얘기할 수가 있고 예. 아니요 하고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그런 그럼요. 그 감수성을 키워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교육이 제대로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침해받고 있는 게 인권 침해인지 침해인지도 성희롱인지 이거 자체를 모르고 또 막상 요즘은 그런 거 이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내가 당했을 때 침해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선생님 그럼 학교에 변호사하고 노무사 좀 배치하자. 이거 교장 선생님들이 반대하겠는데요? 일부 뭐 그러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4년 4.16 그 참사났을 때 고등학생들이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네. 가만히 있으라 해서 이 참사가 났는데 잘못한 거에 대해서 노하는 게 그게 권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일부 교장 선생님들 같은 경우 외부에서 강사가 오는 게 아니라 학교 교육은 대해서 기본적으로 교사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장 선생님들이나 또 교육감님들도 일부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예.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학교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장벽을 치고 있는 근데 분들도 계시고. 학교마다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해서 상담 교사들을 다 배치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일종의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나 마이스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3학년 때 물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선택제로 하자 그리고 이제 뭐 학습 위주로 하자라고 하지만 또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최소한의 알고 가야 되는 권리와 관련해서는 노동인권 교육을 해서 노동 전문 변호사나 인권 전문 변호사가 가서 최소한의 법 지식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 지금 이제 특히 이제 특성화고 그 실업계 고등학교 취업 이런 고등학교 들어오는 학생들이 네네. 본인이 조기에 나가서 취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대체로 집안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럴수록 부모님들이 그 양부모,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다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누구한테 그러니까 사실 보호자로부터 보호를 잘 받지 못하면 학교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여유 있고 그래갖고 그럼 내가 뭐 일찍 취업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몇 프로나 되겠어요. 주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조기 취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반대하는 의견 중에 특히 학생들이 그게 많습니다. 내가 조기 취업해서 어쨌든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특성화고등학교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특성화고등학교를 만든 거거든요. 대학 굳이 가지 않고 고등학교 정도만 졸업해서도 이제 뭐 좋은 직장, 좋은 월급 받을 수 있다. 지장 없도록. 그런데 3년 정도는 운영해야 된다. 3년 과정의 그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학기 정도를 뚝 떼서 현장에 나가서 배워라. 그런데 그 자체가 배움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로 거기에 현장에서 폐해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조기 취업 형태로 너무나 오랫동안 운영돼 있고 이 제도를 폐지를 했을 때 그 조기 취업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문제의식을 갖는다는 건 바로 현장 실습이 향후에도 취업 중심의 현장 실습으로 조기 취업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응변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죠. 우리의 인권을 얘기한다라고 하면서도 사실 어찌 보면 취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걸림돌이 될까 봐 좀 두려워하고 있다. 근데
근데 당장 또 언론이 그런 기사를 막 쓰고 막 쓰고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조기 취업의 길이 막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중소기업 같은 데에서는 사실상의 이제 값싼 노동력으로 쓰던 그러니까 통로가 막히기 때문에 당장 또 노동력이 걱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식의 논리가 계속된다면 이 학생들의 이제 노동인권 보장은 굉장히 어려운 형태가 그러니까요.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관련해가지고 얼마 전에 앞서 이제 그 학생 굉장히 똘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새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 특성화고등학교 권리연합회가 지난달 28일에 그 기자회견을 하고 5대 그 현장 실습 5대 쟁점과 대안이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했어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가장 중심적으로 얘기한 몇 가지를 좀 꼽아보자면 일단 선택 기회 없이 무조건 그냥 전공과 무관한 대로 무조건 실습 나가는 경우, 예컨대 관광이나 항공 이쪽의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 비교적 잘 되고, 뭐 임금도 그럭저럭 보장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의 학생들은 앞서 이제 그 같은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뭐 똑같은, 그러니까 누구나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굉장히 위험한 일자리에 가서 너 그거 네가 해.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임금에 있어서 차별을 둔다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없도록 해야 된다. 현장 실습을 우선 의무로 하지 않고 학생이 선택해서 선택,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의무에서 했고요. 선택으로. 그렇죠. 그리고 3학년 2학기가 정상 수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학기를 아예 사회 진출 학기제 이렇게 명명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졸업 이후에도, 그러니까 그때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또 다른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있을 때까지 도움을 좀 주는 방안에 대해서 사회교육 차원에서 학교가 국가가 책임지는 학교에서 이런 시스템을 해야 된다. 그리고 부당노동 행위 그리고 안전사고 그동안 책임 안 졌는데 이것을 책임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하고 그다음에 교육부가 종합 컨트롤 타워 같은 걸 만들어서 부당노동 행위가 있을 때 그리고 안전사고의 위협이 있을 때 이것을 국가가 인권 침해가 있을 그렇죠. 때. 그런 것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전담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라.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이면서 노동자 신분이기 때문에 청소년 노동보호법 그러니까 노동인권을 준수하지 않을 때 어떤 벌칙 조항이 있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예. 새로운 법 제도를 만들어서 보호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요구가 무척 현실적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 취업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취업과 현장 실습을 엄격히 구분하고 네. 취업은 취업답게 실습은 실습답게 운영되는 그러네요. 게 기본이고요. 그래서 이제 2006년도 참여정부 때 현장 실습 정상화 방안이 나왔는데요. 그때는 3분의 2 그러니까 11월, 12월 초에 실습을 나갈 수 있도록 뒤로 밀어놨어요. 저희들은 물론 폐지를 주장했지만 그랬을 때도 그 취업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취업률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졸업할 무렵에 취업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취업의 질과 그다음에 잔존율 얼마나 거기 오래 근무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각 정부별로 저 정책이 나왔는데요. 네네.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네요. 그 원점으로 들어갔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정상화 방안이 이제 정착할 시점에 정권이 바뀌어서 자율화 조치 취하면서 그걸 그 방안 자체를 폐지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네. 2006년 6월에 예. 3학년 2학기 수업의 3분의 2.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한 11월 말까지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 12월 1, 2월 졸업까지 한 3개월인데 네네. 한 2달 내지 3달 정도만 현장 실습을 했는데 그때도 취업률은 떨어지지 않았다. 네.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걸 다 폐지해버린 거예요. 정상방을 폐지하고 무슨 얘기냐? 취업률을 높여야지. 네. 그러면서 이제 특성화고를 취업률을 높이지 않는 학교는 무능한 학교. 예. 이런 식으로 갔고요. 네네.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가고는 3학년 1학기까지, 1학기까지로 늘려놨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저 아이들 조금 집에 경제적 여유 있으면 저 때 대학교 들어가려고 부모가 그냥 그러니까요.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보호하는 아이들인데 3학년 1학기면 미성년자거든요. 네. 네. 1년 동안 파견해갖고, 가갖고 그냥 전문용어로 개고생을 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제가 여상이 있었는데요. 예. 그게 이제 되게 그게 심한 경우는 뭐 5월 달까지 5월 중에도 이제 나갔는데 금주에 친구들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취업이 실습이 확정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라 하면 바로 월요일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근했는데
실습생이라면 이렇게 명찰도 달고 어쨌든 그 지도자가 붙어서 하는 게 실습인 건데 그게 아니라 바로 투입을 해버려요. 특히 사무직이나 이쪽에서는 신입사원이 온 거죠. 그래서 간단한 뭐 실습생도 인수인계 작업이 이루어지면은 바로 일을 보게 되고 또 신입사원 왔다고 환영회도 하고 그 친구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있는데 때. 그렇게 현재 바로 투입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회식이 두렵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없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들은 끔찍한 사례 중에 하나가 이게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취업이 일찍 되면 회식 자리에서 뭐 부장님, 과장님 계실 거 아니에요. 예? 미성년자인데 술 따르라고. 예, 예. 그 술 먹으면 그 음식점도 영업정지예요. 네, 미성년자한테 술 파는 거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 사회가 제가 앞서 이제 소득 3만 불 시대 얘기했는데 어떤 아이들은 정말 막 그냥 공부 엄청 시키지만 또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상황이 이게 양극화 너무 심각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제도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외국 같은 경우 보세요. 유럽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면서 인생학교도 있어요. 네. 예, 인생학교가 그래서, 많이 잘 되고 예, 있죠. 인생학교가 생겨가지고 1년 동안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3학년 1학기 때부터 나가가지고 취업을 하면 그냥 그 어린 아이들을 실습이 아니라 취업이래잖아요. 그러니까요. 취업.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부족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제도 그러니까 학생 신분으로 가야 되고 학생 신분으로 예. 가야 되고 그 몇 가지 뭐 그다음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 초중등 교육법에 명시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저희가 꾸준히 주장해 왔던 게 철저히 실습과 취업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취업은 취업답게 거기에 대책 세우고 실습은 실습답게 하는데 그걸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을 개정할 게 아니라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은 직업교육을 받는 특성화고 학생도 대상이고 산업인력공단이나 상공회의소에서 직업훈련 받는 일반인들도 함께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에서 현장실습하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교육이라면 당연히 교육법에 의해서 그래서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을 폐지를 하고 초중등 교육법에다가 이 현장실습을 규율을 하고 그래서 교육적으로 운영을 해라.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너무 오랫동안 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참에 직업교육 체제 자체를 좀 이렇게 개편을 하라. 그래서 이제 기업의 전담 지도사를 지정하라. 이런 대책도 나와 있거든요. 당연히.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기업,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매뉴얼대로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기업이 예. 있겠느냐는 거죠. 이미 2013년도에 학생 안전과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을 발표를 하면서 그래서 값싼 노동력 제공 수단이나 일학습 기반 학습으로 가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매뉴얼대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하겠다. 그래서 2017년까지 1만 개. 그럼 올해 지금 1만 개 그런 기업들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예. 그럼 바로 그 기업들이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 운영을 하면 돼요. 근데 없어요. 그런 매뉴얼대로 그러니까 매뉴얼에는 교육이 중심이다. 그래서 지도자 배치해가지고 순환실습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데 매뉴얼 돼 있는데 그렇게 안 그럴 하고 수 있다. 있는 기업이 없죠. 현실적으로. 그런 기업에 대해서 일정 네. 정도 그 과태료라든지 이렇게 좀 그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제도를 그렇죠. 제도를 만들면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키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키나 마나한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법만 하더라도 출석 카드 뭐 증인으로 반드시 출석해야 되고 안 하면 뭐 불이익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안 나와버리고 뭐 이런 경우도 막 있는 벌금 거잖아요. 1,500만 원 내고 마는 그러니까 거죠. 벌금 내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또 하나는 우리나라 마에스토고 처음에 만들 때는 정말 대한민국에 내가 그 인정받는 마에스토로서 뭐 이렇게 존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그 저임금의 값싼 노동력 머릿수 하나 채우는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에 이제 길이 정해진다는 거잖아요. 공부할 아이들, 그리고 또 마이스터로 살 아이들이 정해지고, 그리고 그쪽 분야에서 열심히 뭐 20, 30년 갈고 닦으면 전문가로서 존중받고, 그러니까 대학 교수를 하든 어떤 노동자가 되든 똑같은 존중된 지위에서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완전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바꿔놓지 않으면 계속 저임금 아주 위험한 일자리라는 인식은 바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일단 기업에 강제하는 것보다도
학교에서 먼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기업에서 특성화고 나온 학생들 보내줘라. 그럼 과거처럼 뭐 3학년 1학기 때 보내줘라, 3학년 2학기 때 보내줘라.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 이제 이건 실습이다. 그렇죠. 그리고 실습이고 실습생 중에서 너희들이 뽑으려면 뽑고. 이렇게 현장 실습이라면 학습 중에 현장 실습이라면 이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실습생이 왔을 때 이제 그 멘토 예. 지도자가 붙어서 전담 또 지도자가 붙어갖고. 사전에 실습 교육 이제 프로그램이 학교와 함께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그걸 운영을 하면서 이제 실습생 입장에서 자기 전공과 관련해서 다양한 체험형 실습을 하면서 지금 나를 지도하고 있는 저 멘토분이 걷고 있는 길을 나도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이것을 평생 직업으로 한번 삼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로교육과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현장 실습인 건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면 불가능해요. 그럼 뭐 단위학교하고 회사하고 맡겨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지역 차원에서 이렇게 협회가 있어요. 뭐 건축협회, 토목협회 이런 협회들과 교육청 또 취업지원센터가 있거든요. 노동부 이런 데들이 같이 그 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지역 차원에서 학교 지역 차원이 차원에서, 아니라 예. 그래야 지금 이제 뭐 제조업이나 그 뭐 이런 영세한 업종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현장 실습이 그쪽에 가지 않게 하는 아우 내가 이런 식으로 내가 대접을 받고 이렇게 무시당할 바에는 차라리 대학을 가겠다 아니면은 내가 차라리 서빙을 하고 말지 이쪽 분야에서 나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결과를 현장 실습이 가져오게 한다는 거죠. 예. 지역 차원에서 연계, 학교와 예. 기업체와 지역 그 커뮤니티와 연계. 이게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비춰주시면 일본만 하더라도요. 예. 그 일본도 이제 독일식 시스템이에요. 듀얼 시스템이라고 일본도 가져왔는데 어쨌든 1학년 때는 이제 방학 중에 매너 강습, 이제 그 기본적인 소양, 취업과 관련 소양들을 이제 잠깐 하고 그다음에 이제 2학년 때는 이제 방학 현장 실습 3일간 해요. 시험 끝나고 나서. 그리고 방학 중에 한 10일 정도 이렇게 실습을 하고 예. 그다음에 3학년 가면은 이제 1년간 주에 한 번씩 이제 기업에 가서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의미가 그리고 있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뭐 평가회도 하고. 저게 그래서 진짜 예. 실습이네. 그래서 어쨌든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자격증 취득이나 클럽 활동, 방과후 활동이 축소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학교 교육 과정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이 듀얼 시스템도 의미가 있다. 듀얼 이런 시스템.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에 좋은 게 네. 있는데 얼른 좀 배우지. 일본 거에서 안 배우나? 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취업도 어떻게 하냐면 취업은 따로 해가지고 예. 9월 달에 이제 학교로 취업 의뢰가 오면은 10월, 11월 이제 준비하고 면접 보고 해가지고 합격이 되면은 3월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졸업하고 난 다음에. 네. 이렇게 사회적인 합의를 본 거죠. 네. 뒤로 우리도 밀어놓은 그런 거죠.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학생들이 나도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구나. 그래서 권리 문제나 인권 보장 받을 방안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준비를 해가지고 졸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 학교 안에서 이게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 대책이 청소년 인권 문제, 그다음에 취업, 마이스터고 등 학교의 취업 문제에 대해서, 실습 문제에 대해서 많은 해결점이 좀 될 수 있겠지만, 방금 하이노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일본의 사례만 우리가 조금만 벤치마킹해도 아주 현실적인 방안을 좀 내놓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탁상 공론적 이런 정책이 아니고 조금 더 알찬 정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특히 청소년기에 취업을 하면서 이런 인권 침해를 받고 사고당하는 이런 일이 좀 더 없어야겠습니다. 네. 두 분 인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봉주 품격 시대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샵 5400으로 주제에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정봉주 품격 시대 두 번째 주제는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의 구속영장 왜 기각됐나입니다.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자, 최강욱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의 그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가슴 아프다.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기각이 됐어요. 뭐라 그러면서 기각이 됐나요? 아, 기각 사유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윤수. 그러니까 범죄 가담 정도가 예. 그렇게 뭐 이렇게 중대하지 않다 이렇게 본 거죠. 예, 그래서 이것 가지고 좀 논란이 많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판단을 뭐 이렇게 영장 전담 판사가 내리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래도 역시 자리의 중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최윤수 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정원에서 어떻게 보면 2인자들이 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국내 정보 파트를 맡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자리였고, 예. 바로 그래서 사실은 우병우 전 수석이 그 자리에 자기 친구를 보낸 건데, 왜 보냈겠습니까? 소통이 그만큼 원활하길 원했기 때문에 보낸 거고, 그렇다고 중간에 또 이렇게 딴 데로 보냈냐 그것도 아니에요. 계속 일을 같이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호흡이 잘 맞았다. 소통이 잘 됐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런 정도로 보자면 상당히 깊숙하게 개입이 돼 있을 수밖에 없는 정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범죄가의 좀 가입 정도가 좀 이렇게 낮다라고 본 부분은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판단할 수 있나요? 보통 그 구속영장 발부할 때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이 세 개만 갖고 판단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피해자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범행에 깊숙이 가담하지도 않았고 이 사람이 주도한 것도 아니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예. 조직범죄의 경우에서 이런 판단을 내린다는 게 상식과는 좀 부합되지 않는 것 같고 과거의 그 관행하고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법률가들의 양심에 비춰봐도 과연 이 판단이 뭐 당연히 수긍이 간다, 납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종훈 선생님 말씀처럼 최윤수라는 사람이 그냥 일반 장사미사가 아니고 국정원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거기 간 이유가 있고 또 추명호라는 사람은 바로 자기 밑에 있는 부하고 예. 그걸 또 계속 보고를 받아가면서 그 추명호 국장이 우병우 수석하고 연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 그 중간에서 분명히 역할을 한 것이 있는데 아마 재판부에서는 그 최윤수 씨가 중간에 그 적극적으로 움직여가지고 뭔가를 지시하거나 뭐 어떤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고하거나 한 게 아니다라고 봤을 것 같은데 본 것 같은데 형식 논리에 불과하다는 생각이고요. 국정원 차장이라는 사람이 이와 관련해서 계속 보고를 받고 있고 상황을 체크하고 있었는데 범죄의 중대성이 없다라고 본다는 거는 저로서도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국정원 차장이라는 자리가 친구지간에 무슨 특히 친구가 위난에 처하니까 그것도 공적인 지위에서 감찰하는 사람을 사찰하라고 지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를 그냥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중간에서 얘기만 들었지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선 게 아니다. 아니, 얘기를 들었으면 하지 못하게 막았어야죠. 그 하지 못하게 막은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잘못이죠. 그리고 추명호 바로 막지 자기가 못한 것 자체. 직계로 데리고 있었던 추명호 국장은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구속된 예. 사유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네. 이게 보통 이제 이렇게 아까 뭐 조직범죄 얘기를 했었는데 네. 조직을 얘기할 때는 이른바 이제 조폭 논리들을 많이 차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행동대원은 가서 구속시키고 그 중간에 있는 그 부동업 같은 경우는 난 알고 있었는데 네. 난 그냥 끄떡이고만 있었다. 뭐 네. 적극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수시로 보고했는데 뭐 그러냐 하고 있었다. 잘 모른다. 예. 이러면 부동업 구속 안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얘기인데 뭐 수사기록을 꼼꼼하게 보지 못한 상황에서 예. 무조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판단이 잘못이다 얘기한 것도 좀 성급할 수 있겠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국정농단 사건의 영장심사에 있어서 일반인들의 일반 사건에 적용하는 그 영장심사 기준과 과연 이게 같다고 스스로 생각하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 고관대작이 아닌 사람들의 경우에 이 정도의 가담 정도와 또 이것도 분명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피해자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보면 구속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된다. 이렇게만 했다라는 건 예. 글쎄요. 논리적으로는 좀 완결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최윤수 차장이 이석수 특별감찰관 관련해서 이제 뒷조사에 들어갔을 때 추명호 국장에 가서 이제 보고를 하니까 뭐 우병우 전 수석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다 드러난 거죠.
그건 지시 아니냐는 거죠. 그럼요. 그거는. 그리고 그렇게 묵인도 지시 아닌가요? 그러니까 중간 관리층에 있는 또는 그 가장 그 최상위층에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고개 끄덕이는 정도만 해도 이거는 결국 지시나 다름없는 건데. 그리고 2차장이라고 하면서 예. 1차장은 그 해외, 2차장은 국내 파트를 총괄하는 지위거든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범죄에도 중대성이 있지만 자리에도 중대성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최근에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뭐 이런 사건이 터지면 아랫 사람들만 처벌하고 끝났지만 최근에 좀 바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 최고 위에 상위 책임자죠. 계층에서 네. 지휘 라인에 있는 사람들도 다 처벌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그렇죠. 핵심 지휘 라인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제외시키고 이 사람 뭐 이렇게 범죄 가담 정도가 적다. 고개만 끄덕끄덕해도 이건 굉장히 위중한 죄라고 하는 점을 그러니까 너무 외면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당연한 드네요. 말씀이고요. 아마도 법원에서는 구속은 수사의 수단일 뿐이지 처벌로 보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처벌로 인식하고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예. 추명호 국장이 최은수 차장을 찾아가서 왜 물어봤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자기가 봐도 좀 찜찜한 구석이 있으니까 특별감찰관이 감찰하는 거를 방해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하라고 하니까 뒷조사를 하라고 당사자가 하니까. 예. 추명호 입장에서도 아무리 자기가 우병우 사람이지만 좀 찜찜하니까 말하자면 윗사람한테 승인을 받아서 자기도 좀 편하게 일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면 명백히 이 사람한테 용기를 준 거고 공범으로 가담한 거죠. 그거를 국정원 차장으로 세상에 있었던 사람이 국가기관 간에 또 국가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비리나 의혹을 받고 있느냐 그 감찰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걸로 판단한 게 아니라 아니 우병우하고 나하고 친구고 우병우가 나 이 자리에 보내준 거니까 이 생각이 솔직히 말해서 앞섰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줘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네. 그냥 이 그것도 사람은 지시죠. 예 그렇죠. 해달라는 대로 해줘라라고 했기 때문에 가담 정도가 높지 않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을 들었을 때 제가 들어오기엔 적극적 지시로 보이는데요. 제대로 된 검사 출신의 법률가라면 거기서 그건 안 된다라고 막았어야죠. 그러니까 사실 해달라는 대로 해주라는 얘기는 전권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맘대로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 내려야 될 부분까지도 네가 판단 내려서 네가 알아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자기 권한을 넘겨준 것인 거지 이게 지시도 이 정도가 최고 지시 아닌가요 사실은? 근데 오민석 판사는 네. 왜 그런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그건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지극히 상식적으로. 형식적인 판단을 했다는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의 위치에서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로서 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나 여망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류의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법률가로서 올바른 판단일까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루어진 판단이나 쭉 일련의 몇 가지 납득할 수 없는 결정들을 보게 되면 지극히 형식적으로 아니 그냥 일반 그 무슨 친구들 간에 이루어지는 범죄인 것처럼 동네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범죄인 것처럼 아니 그 사람은 중간에서 얘기만 들었지 직접 가서 뭐 뺏어온 것도 아니고 뒷조사한 것도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지나치게 나이브한 판단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납득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판사의 결정에 왈가왈부하느냐 이렇게 하면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저는 성립이 될 수 없다고 아니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우수천 수석에게 기자들이 물었단 말이에요. 그 불법 사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좀 가정적이다. 너무 가정과 그 상상을 많이 한 거 아니냐. 국정원의 일상적인 보고였고 근데 업무 분야에 썼다.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청와대 내부의 주요 인사, 그다음에 가족 뭐 이런 등등이 자기 임무인데 그 감찰하는 게 임무인데 그거를 하고 있는데 저 무슨 일 하는지 뒷조사를 해봐라. 그리고 불법 도감청한 게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석수 네. 특별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하고 통화한 것을 그대로 MBC에서 보도한 거 아닙니까? 이건 지금 묻지도 않고 있어요. 어떻게 불법 도감청이 됐는지.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병우 현재는 민정수석으로서의 일상적 업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직권남용이죠. 그 부분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 아니에요? 특별감찰관이 움직일 때는 일단은 그냥 두고 보는 게 정상인 거죠. 만약에 특별감찰관이 다 감찰 결과 해서 결과 보고서까지 나왔는데 그 감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직권이 그야말로 특별감찰관 자신이 직권남용을 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 다음에 그건 조사를 해야 될 문제지 지금 특별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뒷조사를 한다는 거는 명백히 그 특별감찰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다면은 누가 그런 짓을 하냐는 거죠,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일단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은 지금 뭐 계속 지금 언론이나 이런 쪽에 소설 쓰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처음에 그렇게 소설처럼 여겨졌던 것들이 거의 지금 사실로 다 밝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있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계속 그런 뭐 소설 그만 쓰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 역시 굉장히 오만한 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최강욱 변호사님, 네. 김영한 타계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2014년 업무 수첩을 보면 이른바 이제 그때 정윤회가 박지만 씨를 미행했다라고 하는 얘기, 그런 얘기 나왔을 때 이제 그 문제 그다음에 이제 뭐 최순실 등등에 대한 문제를 우병우가 잘 처리하면서 사실 이제 이후에 보도된 거 보면은 김영한은 제끼고 예. 우병우 민정비서관과 김기춘과 직거래한 흔적이 있다. 예. 그런 의혹이 있다. 그런데 이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수첩을 보니까 우병우 팀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럼 우병우 팀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최윤수, 추명호 이런 등등이 직보하는 라인을 우병우 팀으로 얘기한 거 아닐까요? 민정수석이 보고 라인에서 배제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거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됐을 때 가능하죠.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의 막강한 신임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고 네. 또 그 신임의 바탕이 될 만큼 독자적인 정보 내지는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보고를 적시에 올렸을 때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민정수석 입장에서 민정비서관이 자기 검찰 한참 후배고 뭐니 해도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중시하던 검찰 출신의 후배인데 그 사람이 자기를 제끼는 거는 왜 그럴까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을 해봤을 것 같고요.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민정수석을 제끼고 우병우의 영향력 하에 인사가 이루어지고 우병우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우병우 팀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 결국 그때도 김영한 수석도 권부 안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권력 다툼에서 자기가 패배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냥 껍데기처럼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 뭐 화병까지 얻은 걸로 지금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얼마나 하여튼 막강한 위세를 떨쳤을까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이제 확인이 된.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제일 권력 누구죠? 권력서열. 제일 권력은 최순실. 권력서열 1위가. 권력서열 1위, 2위 정윤회, 예, 예. 3위가 박근혜. 예. 그때 그 문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거 나오자마자 이제 이것을 그 기밀 유출로 해갖고 조응천 예. 비서관을 이제 내치는 그 사건이었었는데, 네. 자, 그럼 그 최윤수가 기각이 됐다? 그럼 최윤수 윗선으로 보이는 우병우 영장을 곧 청구할 거로 보이는데 여기도 또 기각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글쎄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법원이 구사한 논리로만 그대로 일관을 한다면 우병우는 꼭 구속이 돼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윤수는 가담 정도는 적고 예. 추명호는 구속이 됐고 추명호가 직보했던 우병우는 가담 정도가 주도적이잖아요. 예, 보고를 한 사람,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한 사람이 구속이 됐는데 예. 그러면 지시하고 보고받고 위에 있으면서 그것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란 말입니다. 예. 자기를 감찰하니까 확인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으로 따지면은 당연히 구속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고 또 이번에도 설마 구속영장을 기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예, 기대하시는 거죠. 자, 아까 최강욱 변호사가 잠깐 말씀하다가 제가 화제를 돌렸었는데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 연손 25기로 알려졌는데요. 법관 생활 19년째 구속적 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신광열 부장판사가 김관진 그다음에 임관빈 이 사람들 이제 줄줄이 한 명 누군가 3명 석방시켰다 그러는데. 제 e스포츠 조모 국장. 예. e스포츠 조모 국장. 김관진, 임관빈이 이제 주제죠. 요 분들을 19년째 하면서 도저히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주위의 판사들에게, 법관들에게 물어봐도 이걸 납득하겠다는 사람들 하나도 본 적이 없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전에 지록유마, 원세훈 선거법 무죄라고 했을 때 지록유마의 판결이다라고 문제 제기했던 분이죠. 네,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김동진이 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4년에 그러네요. 그분이 글을 올린 게 우리나라의 이제 법치주의가 죽었다는 글을 올렸어요. 똑같이 김동진이 옳았다는 거죠. 그때 법치주의가 죽었다라고 내린 그 판단이 옳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게 이제 3년 뒤에 그렇죠. 원세훈이 다시 4년을 받았으니. 원세훈 전 원장 이분이 그때 비판했던 그 판결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정치 개입은 맞는데 선거 개입은 아니다. 정치 개입은 유죄고 선거 개입은 무죄고. 그 원세훈 그 전 원장 1심 판결 기억하실 예.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건 우리 법치주의가 죽었다라고 그때 이제 이 얘기를 하셨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 2개월간 그 중징계도 받았어요. 정직 당하거든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중징계를 때려가지고.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다시 입을 열은 겁니다. 저는 그 이분이 그때도 옳았듯이 이번에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의 판단을 전 개인적으로 좀 믿는 편이고, 그러니까 법원 내에서도 제가 보기에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분이 이분만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조금 용기 있는 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직언을 하고 지금 나온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많은 숫자의 지금 재판관들이 이분하고 생각을 같이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번에 이제 구속 적부심 결과에 대해서 논란이 이니까 법원을 건드리지 말자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더 이상 공론화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없애버렸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야말로 이 법관들이 좀 다 모여서 좀 회의를 해야 될 문제다. 그리고 이건 기관과 기관 간의 문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는 뭐 구속영장 판단 기준은 이렇고 구속 적부심 판단 기준은 이렇다.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우리 엄격하게 적용할 거다라는 것을 적어도 알려주고 난 뒤에 이런 그 판결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런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식으로 마구 그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또 구속된 사람들을 석방해주고 이런 식이 되면 이건 국민들로서도 납득이 좀 안 가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진 부장판사가 먼저는 지금 비판한 건 신광열 형사부장판사, 형사수석부장. 네. 형사수석부장 구속 적부심으로 김관진 임관빈을 석방시킨 그분을 비판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을 비판하고 나서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을 흔들리지 말라 경고하니까 또 김동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이 침묵했어야 한다. 이게 왜 정치적 의사표현이냐 이러고 또 들이받았거든요. 아니, 정확히 순서를 정리하자면 신광열 부장이 계속 적부심을 받아들이고 풀어주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이, 그러니까 여론이 아주 들끓었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법원장으로서 이제 사법권 독립의 중요성을 표현한다고 했는 게 이제 시기적으로 그 이후에 얘기를 하니까 대법원장이 지금 신광열 부장을 방어하는 데 나선 거냐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진 부장이 맨 처음에 페이스북에 먼저 올리기로는 대법원장이 차라리 침묵하시는 게 나을 뻔했다. 그 상황에서 법원을 흔들지 말라고 한 거고. 그 상황에서 아무리 원칙적인 얘기일 망정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을 보호하는 걸로밖에 안 비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도저히 나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내 주변의 동료 법관들하고도 얘기를 해봤지만 그 원칙과 관행에 비춰서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법원이 왜 이래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아까 우리 이종훈 선생님 말씀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우리 김동진 부장이 과거에 이제 원세훈 1심 판결에 대해서 그 지록이 말을 얘기할 때 그때 이제 그 고등부장 승진을 노리고 판사가 상식에 반하는, 양심에 반하는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누가 이 판결을 제대로 된 거라고 믿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실제 당사자인 그 재판장은 나중에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 전에도 사실은 김동진 부장은 본인이 1심 재판장으로 있을 때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증거에 의해서 재판을 했다고 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횡성 한우. 네, 한우 사건. 그게 대법원에 가서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도 못했으면서 일방적으로 권위를 내세워서 누르려고만 한다. 교조주의적 판단을 했다. 네,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되느냐는 반박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한번 일종의 시체말로 찍힌 거죠.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정면으로 그 판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김영한 씨의 그 비망록에도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김기춘 지시로 이상한 판사들 손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기 이제 김동진이라는 실명이 기재가 돼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성남지검 부장을 할 적에 이제 징계를 받고, 그 다음에 성남에 있으면 되게 그 다음으로 이제 서울로 들어오는 겁니다. 판사들의 인사 발령의 순서가. 근데 또 인천으로 갔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인사보복 당한 거죠. 네. 근데 어쨌거나 김동진 부장은 굉장히 뭐랄까요, 학구적이고 어찌 보면 아주 고지식한 원칙주의자인 측면이 강한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이거는 판사로서 도저히 가지 않아야 될 길을 지금 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되니까 이제 지금 발언을 한 것이고, 그런 소신
기준을 계속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불이익을 받는 면도 있었고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법원에서도 이제 성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본인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변의 사람들 다 물어보니까 아무도 납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 저도 지난주에 저희 뭐 고등학교 법조동문회라는 걸 했는데 변호사가 수십 명이 모였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럴만 하더라고 얘기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례적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판의 핵심으로 사실은 우리가 꼭 얘기해야 될 지점은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형평성. 그러니까 김관진, 임관빈이 아니고 일반인의 일반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거냐. 과거에 안 그러지 않았느냐. 없잖아요, 그런 사례가. 예,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판사가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딴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중앙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이 적부심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그 사람 관내에 있는 서울 지역에서는 구속 판단의 기준이 지금 바뀌고 있다. 그러면 크게 봐서는 어찌 보면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주는 게 원칙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한번 구속한 거를 적부심을 통해서 석방하는 게 무조건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사건과 경우와 그 사람들의 신분과 그 처신을 볼 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했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 원칙을 그러면 일관되게 준수해 왔느냐 법원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김동진 부장판사가 조금 전에 당한 불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바로 그 사법부의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사건이 이런 겁니다. 예. 그걸 본인이 직접 당하신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 이분도 저는 이런 분이 사실은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되고 제대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좀 묻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 변호사님, 네. 일단 2014년에 지록 위마 판결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2개월 정직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원세훈이 이 문제에 대해서 4년 유죄를 받았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대법원에서 뒤집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에서 당시에 징계 사유로 삼았던 건 그거죠. 이제 판결의 결과와 내용에 대해서 직접 실명으로 비판하는 건 안 된다. 이게 대법원 내부에 이제 일종의 윤리강령으로 있다. 네, 그걸 위반했다. 이런 이제 그 이유를 댄 건데요. 근데 그 비판한 게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그럼 정직 그 2개월 한 거 다시 그 환수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상 청구 소송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이제 뭐 그 처분 취소 청구를 하고 뭐 해서 다퉈야 될 문제이긴 한데 뭐 본인이 어쨌거나 그걸 수용하고 지나가 버렸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이종호 선생님 말씀처럼 지금 김 부장 말이 맞았던 거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또 하나는 자 보세요. 권순호, 오민석 부장판사요. 영장 전담 부장판사 2명. 그다음 강부영 일반 판사죠. 3명. 이 사람들이 다 2월에 임명된 거 아니에요? 올 2월에, 올 2월에 임명됐을 때 그때 법조계에서 그 촛불정국 한참일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후에 있을 그 재판이나 이런 등등을 염두에 두고 알박기 인사한 거 아니냐. 그때 왜냐면 정기 인사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만 영장 전담 판사만 바꾼 이유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블랙리스트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이상하게 인사된 사람들 이분들을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정기 인사 때 저는 갔던 걸로 기억하긴 합니다. 아니, 정기 인사인데 촛불 와주기이기 때문에 검찰도 그러고 사법부도 그러고 대폭 인사 이동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은 원래 그 정기적으로 인사를 하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착돼 있고 또 그게 맞긴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대법원장 인사권을 통해서 그걸 조치를 한다면 그거 자체가 그 법관의 어떤 독립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이걸 바꿔라 한다는 거는 좀 장기적으로는 적절치 않은 얘기인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그 판결을 하고 국내 법감정, 법 상식과 위배되는. 그리고 지금 아직 그 대법원의 블랙리스트 이 문제가 해결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적인 한계의 측면이 있는데요. 과거에 다 갖다 감옥 가둬놓고 그냥. 루즈벨트 대통령이 예전에 왜 그 경제 공황 시기에 아주 어려운 시기에 뉴딜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공황을 극복하려고 여러 정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이 번번이 위헌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렇죠. 그랬었죠. 그때 미국에서도 아주 루즈벨트 대통령이 정말 다 없애버리고 싶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랬었는데 그래도 그 상황을 현명하게 또 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어떤 성숙도를 또 측정하는 거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판사들을 당장 쫓아내라 하는 거는 좀 지나친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어차피 이 사람들이 또 기소돼서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는 지금
어떤 시민들이 건전한 상식으로 내렸던 이 비판적인 여론이 예. 어떻게든 좀 재판부에도 전달이 되고 그 고려할 사항이 될 수 있겠죠. 이거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법권도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의 일부기 때문에 그 정말로 법에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해라. 이런 명령을 다시 한번 하는 거죠. 예.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화이트리스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사법부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하에서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면 분명히 화이트리스트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 공개된 명단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거 문서화된 것으로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법원 내에서도 승승장구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그렇죠. 전제한다면 그 체제가 그럼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 정부 들어서 바뀌었느냐?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김명수 대법원장이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사법개혁을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블랙리스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부분을 네. 정리하는 것과 동시에 이건 화이트리스트가 있다는 거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사혁신을 통해서 이 사법개혁의 어떤 첫 단추를 꿰는 그런 작업들이 그러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좀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 김명수 대법원장 파격적 대법원장 임명이었는데 결국 대법원장 이렇게 됐는데 사법부 신뢰라고 하는 것을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니에요. 신광열 부장 그 뭐 형사수석 부장 판사가 신인가요? 그분이 결정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판을 받아서 마땅한 것이고 예. 그 법원은 이제 행정부하고 좀 달라서 예. 즉각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가 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한 것도 사실 몇 달 지난 다음에 지금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또 다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좀 더디게 진행하는 면이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큰 틀에서 대법원장이 원칙을 저버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차피 이제 내년 또 정기 인사를 통해서 다시 또 그 인사이동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있던 사람들이야 과거 대법원장이 다 그 자리에 둔 사람들이라서 대법원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기 인사 시기도 아닌데 느닷없이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대법원장의 의중이 인사를 통해서 어떻게든 또 반영이 되겠죠. 자,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검찰이 우전수석과 관련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김대중 정부 환경부 장관 지냈고 17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였던 김명자 전 장관 전 의원이 한국과학기술단체연합회 차기 회장으로 지난해 내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정수석 선출이 됐죠. 선출이 됐죠. 예. 예.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회원의 정치 성향 파악을 지시했다는 의혹? 야, 이게 뭐 계속 의혹이 하나 죽으면 의혹이 일어나고. 이른바 이제 과학계 블랙리스트. 과학계 블랙리스트. 이건 새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서로 불거진 건데요. 근데 과연 과학계만 그랬겠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블랙리스트 문화예술계 얘기가 나왔을 때 과연 거기만 있었겠느냐라고 우리가 추정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추정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왜 거기만 비단 그랬겠는가. 다른 데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본다면 예. 이번에도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드러난 거에 저는 불가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다른 분야들도 다 마찬가지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과학계 역시 마찬가지죠. 과학계 그런데 이 블랙리스트를 만든 걸 보면 뭔가 이유가 다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다 이게 금전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죠?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다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과학기술계 역시 그러니까 이른바 우파들이 주도하는 그런 판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일단 꾸며간 것으로 일단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사안이 이제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나 또 이 최윤수 전 차장 같은 경우 굉장히 발목을 잡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과학계 블랙리스트가요? 예, 민간단체거든요. 이번 경우에는. 아, 이건 민간단체예요? 예, 그러니까 이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예, 예. 아, 유치원연합회 이런 뭐 이런 거네요. 그래서 특별감찰관이나 또 문체부 공무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공무원 직무감찰 차원에서 했다. 예. 업무 범위 내에 있는 거였고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우병우 전 수석하고 나하고 얘기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번 건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민간단체? 예. 민간단체를 사찰했다면 이거 민간인 불법 사찰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또 정보원이에요. 그것도 하물며 그 김명자 전 장관 같은 분이 시쳇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좌파 인사였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사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어찌 보면 여성 몫으로 비례대표 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신 분이고
실제로 그 살아가시면서 무슨 정치적인 발언을 그렇게 세게 했다거나 아니면 특별히 진보적인 활동을 했다거나 한 분도 아니거든요. 저하고 미국 그 한미 의원 연맹 때 보름 동안 갔다 왔는데 네. 아무 정치적 발언을 안 해서 우리 당 의원이 맞나? 그때 열린우리당 시절에. 그러니까요. 네. 그런 어찌 보면 그냥 무색 투명한 분인데 이런 분조차도 김대중 정권 시절에 광료였던 사람은 붉은 칠을 하는 거죠. 저런 사람을 수장으로 뽑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찾아봐라. 그럼 촛불 집회에 누가 돈 댔는지 찾아봐라. 똑같은 거죠. 문화예술계는 좌파가 장악하고 있으니 어떻게든 척결해라. 똑같은 마인드고 그러니까 자신들을 지지하는 정치적 입장이 아닌 사람들은 다 적으로 간주하고 소탕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이 나쁜 정권의 어떤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민간인 불법 사찰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 MB 시절에 했던 거나 똑같은 김종인 네, 씨처럼. 어떻게 만약 이걸 했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나오게 되면 어떤 법 적용을 받나요? 우병우 씨. 그러니까 그때 그 민간인 불법 사찰에 적용됐던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강요죄죠. 그러니까 이런 그 불법 사찰을 통해서 노리고자 했던 바가 또 일관되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 정권 재창출이었겠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대파에 완전히 싹을 자르고 기반을 무너뜨려가지고 소위 본인들이 원하는 보수의 천년왕국을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민주주의의 근간을 정면으로 흔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그 특별 처벌 조항이라도 꼭 지금 만들어져야 될 시기입니다.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권력을 가진 자들이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파괴할 때 처벌하는 조항이 상당히 애매하고 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든지. 네, 이거는 형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이 국가가 우위에 있고 사람을 처벌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내부에 권력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처벌을 덜 받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경제사범만 뇌물액수가 사기 액수가 커지고 하면은 가중처벌하고 일반 공무원들만 뇌물액수 넘어가면은 가중처벌하고 이럴 게 아니라 돈을 받아서 부정한 행동을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권력 자체를 남용해서 국민들의 삶을 평온한 삶을 파괴하는 것만큼 더 큰 범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법에 대해서는 특별 구속 요건이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직권남용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법으로서 5년 이하의 5년 이하밖에 안 되죠. 5년 이하인데 그 어떤 법조인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국정농단처럼 큰 사건을 대상으로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보통 한 7급, 8급, 9급 맞아요. 공무원들이 도장을 찍어줄 때 인허가 이럴 때 자기 권리를 이용해서 허가가 나오지 못할 것을 찍어줌으로 인해서 하는 이런 아주 하급 공무원의 범죄 행위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만들어 온 거기 때문에 5년 이하고 그래서 이렇게 국가 권력을 남용한 경우는 5년 이하여도 5년 다 때려야 된다. 그렇죠. 현행법 체계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5년 이하라고 해도 가중처벌해갖고 7년 6개월 될 수 있고 그런 건 없나요? 그렇죠. 여러 번 해서 이제 경합범이 되게 되면 7년 6개월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문제는 법원이 지금 계속 형식적인 판단과 관행에 지금 그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직권남용으로 우리가 그렇게 판결해 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여전히 또 가벼운 처벌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8급 공무원 때 한 거하고 지금 민정수석 한 거하고 완전히 퀄리티가 틀린 건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바로 범죄의 중대성 아니겠습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리의 중대성이라는 걸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저는 더 캐면 더 나올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과학계 블랙리스트요? 왜냐하면 뭔가 보세요.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최순실과 합을 맞춰서 열심히 창조과. 추진했던 게 뭐예요?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예요. 맞아요. 그죠? 자, 문화융성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차은택이나 이런 선수들 데려다가 결국 문화계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다 쥐락펴락했죠. 그럼 창조경제 쪽은 그냥 뒀겠냐는 거죠. 당연히 이쪽은 당연히 그래서 과학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창조경제센터 쪽에 뭐 대기업도 끌어들이기도 했었지만 창조경제 하자면서 R&D 예산도 많이 늘렸고. 그랬죠. 자, 그런 예산의 재분배 뭐 이런 과정에서 뭔가 또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걸 그냥 놔뒀을 최순실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병우. 앞뒤가 똑같은 우병우. 우병우 때문에 방송인들은 좋아해요. 우병우 때문에 지금 1년 동안 방송하고. 근데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하고 이게 내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 헤쳐나가겠다. 헤쳐나가겠다는 말은 이번에도 법망을 잘 빠져나가겠다. 뭐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근데 뭐 그동안은 참 묘하게 잘 빠져나왔는데
이번에 이석수 특별감찰관 관련한 그 건은 좀 빠져나가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이 증언 자체를, 진술 자체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기도 하고 또 증거도 명백히 지금 나와 있고 그런 상황인데다가 또 이번에 또 이 건 터졌죠. 블랙리스트 과학계. 자, 그렇다면 사실 이 건의 중요성으로 보자면 저는 이게 더 훨씬 더 심각한 건이라고 보거든요. 민간인에 대해서 사찰한 건이기 때문에.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찰한 것도 큰 거죠, 그것도. 네, 그것도 물론 큰 건인데, 그래서 저는 이 또한 굉장히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것이다, 우병우 전 수석을. 그래서 이게 빨리 좀 사실은 좀 전체가 좀 전부가 좀 규명이 돼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한 것이 좀 명확하게 좀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좀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최 변호사님, 예. 그 군에 있을 때 이제 데리고 있었던 부사수 박지훈 변호사는 수사 시간과 이걸 좀 봐야 되는데 17시간 조사한 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검찰의 승입니까? 우병우의 승입니까? 결론이. 글쎄요, 뭐 시간만 가지고 는 그렇고 이제 우병우 씨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또 빠져나가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변명을 하게 되면 시간이 당연히 길어지죠. 예. 그걸 이제 쭉 검사가 들어주다가 하나씩 이제 증거를 내세우면서 이렇게 무너뜨리는 순서를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것 같고, 예. 저도 선생님 말씀처럼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죄 질이 굉장히 나쁘고, 왜냐하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자기 범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두 분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12월 4일 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우병우가 어떻게 될지 관심됩니다. 감사합니다.